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토요 랭킹쇼 출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 기자,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성추행 다음 날 술 따라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공군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사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처음 피해를 당한 건 지난 5월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석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처음 당한 건 지난 5월 27일입니다. 민간 식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A 중사는 바로 당일날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유 및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7일 피해 중사는 부대장 면담을 통해서 피해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9일 상부에 사건이 정식으로 보고되고 피해자도 부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사건 발생 70일이 지난 뒤인데요. 그리고 그날 바로 해군 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2일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0일이 넘어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고 해군 총장과 국방부 장관 보고가 이루어진 건데요. 하종대 기자, 예. 이쯤 되면 국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이게 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은 성추행 매뉴얼에 대해서 이미 그걸 잘 갖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왜 5월 27일 날 이루어진 사건이 8월 9일에 돼서야 이것이 보고가 되게 됐는지 70일 이상의 보고가 늑장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관련 이 법령에 따르면요. 그리고 군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보고가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즉시 위에 보고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70여일 동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군에서 공보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법령상으로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훈령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렇다면 훈령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훈령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2차 가해가 70여일 동안 계속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가족들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해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직속상관이었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죠. 피해자가 방치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달 반 정도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어요. 그 기간이 계속 가해 연속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성추행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업무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유족 측의 이야기인데 상관이 가해자 말고 그래 상관이 회유를 했다. 조용히 넘어가자. 가해자는 화해의 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소주를 한 잔 따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고 난 할 수 없다 하니까 가해자가 술 안 따르면 3년 동안 될 수가 없다. 여중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추가 가해로 인식을 한 거죠. 네, 이 변호사님, 지금 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성추행을 사과하겠다면서 불러서는 술을 따르게 했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가 이제 직속 상관이 사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매뉴얼상 맞지 않고 아무리 피해자가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좀 첫 그 조치 자체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성추행 가해 사실을
무슨 상관과 부하 사이에 뭐 조금의 그 어떤 뭐 오해가 있는 걸 그걸 풀면서 술 먹고 풀자는 식의 그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우선은 이 가해자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공감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군 내부에서도 성인지 교육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문화 자체가 그리고 개개 군인들의 개별적인 그 성인지에 대한 아니면 그 양성 평등에 대한 아니면 성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직속 상관이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 배제가 되고 왕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그 직속 주임 상관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2차 가해가 있을지 계속 관찰을 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불편은 없는지 어떤 뭐 가해자로부터의 그 압박이나 이런 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결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해자는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발생 이후에도 70여일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했던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피해자는 사망하기 9일 전 가족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될 것 같다. 부모님께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 이것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9일 전에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업무를 배제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아닐까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았을 텐데 부대 내에서 수수방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저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걸 외부에 알리는 건 좋겠다고 봐요. 저는 뭐 그것 있을 수 있다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인지한 즉시 분리를 시켰어야 돼요. 어떻게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그냥 놔둡니까? 피해자가 외부에 안 알려지게 한 거하고 그렇게 요청한 거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진 걸 싫어해서 그걸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요. 이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이걸 인지한 즉시 저는 분리시켜야 돼요. 상부에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 부사관이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해야 돼요.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을 배제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가해자 되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배제시키고 자꾸 문제를 주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건 2차 가해죠. 당연히 2차 가해고요.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성비위가 발생하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말씀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시켜야 돼요. 이건 이의와를 막론하고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해군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해자도 저는요 정말 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업무에서 배제를 시킵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요. 해군의 이 조치에 대해서 보고도 그렇고 아니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에는 공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셈입니다. 하 기자, 이쯤 되면 사실 사건 발생 당시 살펴보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대통령이나 그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었고 또 군에 대한 질타도 상당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군이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보더라도 이 군이 과연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하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항상 축소 은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회유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가서 그거 사과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또 성추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격오지 근무를 두 번째 연달아 이제 가서 옹진군의 그 오지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지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진급할 때 지금 중사잖아요. 이제 11년 이미 임관한 지 11년이 됐으니까 상사 진급할 때가 됐는데,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격오지에 또 두 번째 들어간 거라면, 그러면 이 사건 너 벌어지면은 이거 만약에 조사하고 들어가면 너 상사 진급하는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쉬쉬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게다가 가해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업무를 배당해주는 직속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났어요? 내 말 안 들어? 너 업무 안 줘? 계속 업무를 안 주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다른 어느 부대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신고를 지금 현재 부대 내에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112 신고도 있고 119 신고도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1, 2, 3, 4 신고를 만든다든지 해서 바로 그냥 그것만 누르면 위부에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대에서 성추행 사고가 있었구나 하고 그 부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부가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 왜? 어제 공보실장 뭐라고요? 훈련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이 훈련 진짜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훈련이 이렇다면 당장 바꿔야 되고, 앞으로 보고를 안 했을 때는 가해자보다도 더 세게 처벌하는 식으로 법령을 바꾸지 않는 이런 일들은 뒤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질책이 있었는데 아직은 군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되풀이되는 군내 성추행 사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경로했다.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군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었죠.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명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순히 경로하고 이렇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반응으로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당사자이고 최고 책임자인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일반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시만 내렸다. 이거는 좀 유가족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군 관련해서 경계에 있어서도 허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또 이 군 문화, 군 기관과 관련해서 전우들끼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성폭력 사건이, 그것도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군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한 이 군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만한, 군의 기강을 잡을 만한 그런 것을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정권이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7번째입니다. 네, 보시면 벌써 취임 11개월 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인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사과에 야당은 즉각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예방도 안 되고 재발 방지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위가 먹히지 않는다. 장관 지위가 먹히지 않는다 전혀. 리더십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이건 국방부 장관을 바로 경질을 해서 이 국방부의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된다. 네, 최 교수님 하 의원의 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쇄신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뭔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건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권 말기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아마 당분간 열심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금 공군 부상한 문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건 군의 그렇죠. 기강이 엄청나게 해이됐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나올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가해 상사는 오늘 오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벌어지면 격노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한 랭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 랭킹은 양식에도 없는 인턴 활동 예정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가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지난 11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과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이수희 변호사님, 먼저 짚어볼게. 조 전 장관이 방금 밝힌 것은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된 것이 한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입시 비리, 예.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하나는 증거인멸. 그래서 제일 그 국민들이 공분을 샀던 것은 입시 비리였죠. 입시 비리는 8개 공소사실에서 6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 8개 정도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있고 일부 유죄가 나온 것도 있고 유죄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의 모두가 그 무죄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형사법정에서 유죄 무죄의 문제보다는 조국 전 장관이 보인 태도는 입시 비리 전혀 없었고,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아내라는 것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2심 판결문에서의 4년 실형을 내리는 그 양형을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한 이유 중에 그 상대방들이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그 수석의 부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서로가 정경심 교수도 그것을 서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심전심식으로 이용했다라는 취지의 양형 사유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 혐의는 모두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여전히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제는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제 재판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 비리가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3년 고등학생 시절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4-5차례 인턴십 활동을 했고,
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A 교수는 일단 조 전 장관 아들을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또 예정증명서 양식 자체가 없어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 기자 일단은 같은 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국 전 장관하고 이 사무국장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국장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냥 일반직 직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4년 동안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인턴을 활동, 예정증명서를 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정증명서를 떼갈 이유가 없죠. 다 끝나야 원래 갖다가 입시에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정증명서를 왜 가져갔느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학교에 제대로 출석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로 학교 출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인턴십을 하느라고 학교에 잘 못 갔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2013년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이 인턴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정증명서를 고등학교에다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연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저 활동, 연세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저 인턴을 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예정, 한 번은 직접 이렇게 갖다 냈는데 당시에 고등학생은 단 한 번도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채용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정증명서를 내준 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원래 증명서 내주는데 문구만 살짝 바꿔서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과연 인턴 생활을 하는 걸 봤느냐? 본 적 없고 센터장이 그때 한인석 교수였는데 하나 내줘라 해서 활동 예정서였기 때문에 내주라 해서 내줬다고 하는 것을 어제 공판에서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자 조 전 장관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카포에이라라는 브라질 전통 무술 얘기를 꺼냈는데요.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 교수가 당시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노모 교수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브라질에 간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었다. 다시 해서 아들이 만약에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하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었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사무국장에게 기억이 안 나느냐, 키가 크고 마른 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사무국장은 제가 카포에이라라는 그런 무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고등학생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최지보 교수님, 검찰은 이 증인,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당시 사무국장의 검찰 조서에도 카포에이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안이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이제 브라질 전통무에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은 뭐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때는 신빙성이 어디가 있나 이게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뭔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 말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냥 단순히 언제 본 기억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은 설득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국장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무술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당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 전 장관 아들에게만 얘기했을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무술 하정대 기자. 이 무술 이름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아메리카로 끌려갔던 흑인들이 자기네 호신술로 사용했던 무술이고 2014년에 세계 무형문화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보통 사람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카포에이라. 예. 저거를 야, 내 아들이 들었다는데 누구한테? 당신한테. 당신 만나서 들었다는데 내 아들 그러면 여기 와서 분명히 인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과연 진짜로 아들이 들은 건지 그걸 확인하려면은 아들이 직접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들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 사무국장이 주위 사람들한테 나 브라질에 저 무술 배우러 갈 거야 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도 알았겠죠. 과연 조국 장관이 알고 아들한테 알려줘서 아들이 저렇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들은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인턴을 거기서 했다면 한 달간 했지 않습니까? 한 달간 무슨 일을 언제 와서 들어와서 어떻게 뭐뭐를 매일 한 건 뭐라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가서 뭘 했는지를. 그렇죠. 그거 예.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당신한테 말이야. 나 카포에이라 한번 들었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서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를 두고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판결하고 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하종대 국장님 말씀대로 그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탄핵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주변부적인 가지만 흔들어서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흔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뭐 증인들의 증언이라든가 상당히 구체적이죠. 저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하고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다시 이른바 조국의 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공방이 뜨거운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온 뒤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다.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다. 그렇게 주장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도대체 뭘 보고 무죄라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당시 판결문에 주식 관련해서 차명 계좌를 활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자 추미애 캠프에서 다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있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자 다시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씨의 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추미애 캠프에서는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른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또 응대를 하는데요. 하종대 기자, 예. 양측의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아니 권력형 비리가 아닌 비리를 저지른 것도 큰 잘못이죠. 게다가 이제 저게 입시 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하고 형평이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없는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 이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모펀드 건에 WFM 주식 있잖아요. 장내 주식 판 거는 유죄 났어요. 장외 주식은 그때까지 미실현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무죄를 낸 거예요. 게다가 조국 펀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코링크 피 약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만 투자하면 절대 그 전까지
진짜 회사가 제대로 뒤져놨는데 갑자기 회사가 잘 되고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게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법원에서 그런 주식을 매매를 했다는데 이거 권력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형이 아니라면 뭐가 권력형이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대로 보고 공정하게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저거를 진영 논리를 자기 자신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다 해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적어도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지문 교수님, 예. 지금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고 서로 전혀 같은 판결을 보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호칭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칭 논란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씨라고 부르는 거, 씨라고 부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수사를 책임졌던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지 않다. 이건 원리 원칙대로 한 거다. 이런 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끄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예.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이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결 자체를 어떻게 부인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들이고 네. 정치적 입장에 관해서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건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 민주당한테도 별로 큰 도움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의 강성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고 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무슨 사법부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까? 로또 재판이다 또는 판사복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그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거든요. 이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네, 이 의원님 사법부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의원 모두 현재 피고인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것들 뭐 무언의 압박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은 삼권 분립,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죠. 그 비판이 건전하려면 선을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사법부에게 저런 그 압박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미명하에서 자기 사람 심기 그리고 정권에 순응하는 검찰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는데 사법부의 개혁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반헌법적인 그 성명들이고 뭐 또 하나는 의회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반헌법적인 발상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독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실제 이행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비판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립니다. 한편 조국 사태 때 누구보다 강한 주장을 펴온 인물이 있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유 이사장이 최근 개인 방송을 재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가 저한테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받아보면서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의 목소리는 전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 이사장이 지난 1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알릴레오 개인 방송을 재개하면서 첫 번째 순서로 조국의 시간을 그 책을 언급한 겁니다.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이게 정치 비평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하종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시민 씨라고 정치 비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거를 깨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뭐 정치 비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정치 비평을 하려면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해서 정치 비평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이 지금 유시민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봤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전체 책 중에 한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한 60-70쪽에 걸쳐가지고 그분의 반박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도 제가 다 읽어봤지만은 어디 한 군데도 증거를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증거를 들이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유시민 씨가 그 책을 똑같이 저하고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을 썼으니까 살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때문에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법원의 판단과 다른 어떤 증거를 발견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의 시간, 그 책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밝혀드리면서 하종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에 한해서 상위 12%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받지 못할 타 시도의 박탈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면 계속 경기도지사 하시면 되지 왜 대통령을 나오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방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즉 청와대와 여야가 모두 다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당은 100% 줘야 된다. 정부는 70% 이상 줄 수 없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어렵게 합의한 게 바로 88%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은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연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경기도지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경기도가 1,380만 명이 되는 도민이 있고 또 경기도가 나름대로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60%가 넘어요. 그럼 그만큼 경기도 지역에 공장들이 많고 또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렵게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지방자치니까 다 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와 어긋나는 정책을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남양주 시장이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하니까 7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이제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가는 것이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5천억이면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끝났습니까? 끝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이 땅값 상승 때문에 거둬진 세수를 가지고 본인의 지금 사실상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사 찬스다 그래서 다른 후보를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더 이상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안이다. 이걸 좀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두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매표 행위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이제 맥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아프리카를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정부에서 정했죠. 물론 여야 정부가 다 정해서 88%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가 고민하면서 또 기재부의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재정 상태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88% 정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 경기도지사가 이제 플러스해서 나머지 못 받은 12%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세금이나 세수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더 지급하는 데가 경기도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전라북도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북 울주군, 충남 부여, 경기 이천도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또 의회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선거에 나온 분이 후보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후보들이 공격을 하고, 이제 이걸 도지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결국은 이제 선거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예를 들면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걸 또 안 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수 범위 내에서 뭐 돈을 빌리거나 또는 돈도 없는데 막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과 뭐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찬성, 이현주 의원께서는 반대, 찬반 양론을 들어봤는데,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면 추가로 재정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총 예산은 4,151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이 중 도가 90%를 부담해서 3,736억 원, 그리고 나머지 10%를 시군이 부담해서 415억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자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반발이 나옵니다. 더욱이 경기도 의회 역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정책 책임자로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유수희 변호사님, 특이한 게 저희가 조금 전 들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그리고 정연국 경기도의 의장,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니까 당연히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나 정영국 도의회 의장이나 이것은 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도 하지만 또 빈부차 또한 도농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돈을 하위도 아니고 상위 12%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써버린다.
라는 것에 저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세금으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도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지사를 부캐로 이렇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뛰고 있으면서 또 하나로 이것이 이제 혈세로 이렇게 본인의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저는 이거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은 더 시끄럽습니다. 여야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이 부족하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32조 원에 이르는 예상 집행권을 대권과도에 이용했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는 비판을 했고, 윤희숙 의원은 국민 등골 브레이커로 변신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의원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사 찬스를 좀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지사직 유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지사나 또 대통령을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게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도록 쓰도록 하는 게 위임해 놓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위임해 놓은 권한을 자신의 어떤 선거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상 이 도지사라든지 정부 관료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사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법을 떠나서 그건 상당히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겠죠. 자신의 선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재난 예를 들어 국민들이 주는 돈을 그냥 계속 써주면서 국가의 어떤 국채를 써준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대가 이 문제를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본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도라는 게 앞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금 고통받는 지금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 12% 같은 이 드는 분들은요, 당장 이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뭐냐면, 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 본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 인상이 1,000만 원씩 임금 인상이 됐어요. 대기업들 임금 인상 많이 됐습니다. 왜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알바자리 없고 지금 해고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다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나눠준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위임했다라면 돈을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자기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벌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럼 자기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합의에 모은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실 것인지, 이거는요 이재명 지사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많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많은 여야 관계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걸 단칼에 그냥 보면서 이거는 지방자치가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내가 결정한 걸 내가 하겠다. 이런 지금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그 부딪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 재정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우리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열심히 정책적 개발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게 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들은 저는 용인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에 못 받는 분들한테만 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진 않고 또 하나는 12% 지원되는 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역에 있는 10억 연 매출 10억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쓰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저 지자체 단체장들은 못 써서 안 줍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주는 걸 딴 도지사들은 돈 쓸 줄 몰라서 안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이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그 지역이 경기도라는 지역이 많이 세수가 많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정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 따라되는 게 가장 지사의 기본적인 임무 아닌가요?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다른 지금 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모든 걸 다 지자체가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방역이나 이런 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지만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8월 5일부터.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도 도지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합법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인들의 정책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양쪽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기도민 100% 지급 논란이 지금 이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맛 칼럼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황교익 씨를 내정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재명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가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둔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러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은 형수 욕설이 경기도 관광 상품이냐? 형수 욕설을 편들어주는 인사에게 자리 나눠주는 보훈 인사를 하려고 경기도지사 사퇴를 거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번에는 보훈 인사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황교익 씨가 마칼럼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이 떡볶이는 사회적으로 맛있다고 쇠뇌된 음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반면 또 불고기는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글쎄요. 이런 분 이거 또 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과연 관광공사에 적합한 인물인지 뭐 이것 또한 의문스럽고 또 더군다나 이런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황교익 씨가 하는 유튜브에 한 2차례 출연을 해서 그 자리에 뭐 이 출연한 적이 있고 또 황교익 씨가 이 형수 욕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한 4년 전에 가깝다고 자리 주면은 이거는 최순실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4년 전 발언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발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최 교수님 물론 이제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황교익 씨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지사 본인 발언에 대한 위배가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이분이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꼼꼼히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컨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가 되기 때문에 더 저는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명의 후보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경기도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가 정말 송곳 검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공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경력, 자질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잘 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직자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잘 지켜져야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흔들리는 이준석.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이 발언이 도화선이 됐었죠. 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실장이 탄핵 발언을 한 건 당 경선위원회가 예비 후보들 논의 없이 오는 18일과 25일 예비후 합동 토론을 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인데요. 그러자 신지호 전 의원 정무실장이 탄핵을 꺼냈고요. 이준석 대표가 공격 목적이 이거였냐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신뢰하겠다고 밝히면서 봉합되는 듯 그렇게 보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이른바 친윤계 재선 의원 16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선택한 당원과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 주자 측 모두가 공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갈등을 좀 해소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재선 의원들의 공동 성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면초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내 거의 우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면 일단 대선 주자들도 다들 지금 어떤 면에서 등을 돌렸고, 뭐 유승민 후보조차도 좀 숲을 말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의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좀 말을 좀 줄이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집단 성명까지 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손을 잡을 수 있는 당내 세력은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 당 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당 경선을 잘 이끌고 당내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싸움하면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야 이제 박수를 받거든요. 근데 당 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네. 당 대표는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당내 후보들을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당 대표인데, 네.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토론은 참 잘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당에다가 그냥 접합시켜버린 거죠. 뭐냐면 이 정치를 배틀처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배틀도 여당을 향해서 배틀처럼 하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당내에 있는 주자들 향해서 토론 배틀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당내 주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출마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 15, 16명을 그래요. 지금 숫자도 셀 수도 없을 지경인데 문제는 또 이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당내에 이제 예비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등록도 하기도 전에 경선위원회가 뜨기도 전에 준비위원회입니다. 뜨기도 전에 토론을 한 2-3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뭐 본인이 직접 뭐 압박 면접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렇게 15명, 6명을 다 모아놓고 과연 이게 지금 토론회가 되겠냐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후보 진영과 상의도 없이 진행하느냐. 결국은 후보 진영 입장에서 뭐 이게 다 선거 전략인데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냥 다 모이세요. 토론 벌이세요. 이렇게 하면 15분 15명 정도 하면요. 이거 한 1인당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토론을 자꾸 하고 있으니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낳고 있는 리더십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18일 토론회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여부일 텐데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네. 정책 뭐 비전 발표 형식으로의 전환도 논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 언제 왜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토론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회 방식에 관해 가지고는 대리인들 의견을 좀 참조를 하겠다. 최고위원회가 부여한 그런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18일이면 앞으로 한 나흘쯤 남은 건데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토론회는 계획대로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금 토론회를 발표회로 변경 가능한지 그런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했지만 어쨌든 18일 날 토론회든 발표회든 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변경하게 가능한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각 후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토론회 순서 번호도 뽑고 그 형식도 다 설명을 듣고 18일 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는 순서대로 원칙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경준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에서 경선과 관련해서 경준이의 권한을 일임한다라고 의결을 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준이의 결정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 존중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경우에 과거에 그 다수대표제가 있었죠. 거기에는 각 최고위원들의 발언권이 다 같다고 봐야 되지만 권한이 같다고 봐야 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1인 대표 체제예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후보 측에서 좀 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 이런 갈등이 외부로 좀 당내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측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새과시처럼 윤석열 측 캠프 측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미 명단이 나온 그 재선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것이 이제 확전이 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지원하는 그런 재선 의원들의 성명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준석 대표 어쨌든 진퇴양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말도 좀 줄이고 일정도 좀 줄이고 좀 당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할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당대표께서 크게 보고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내 갈등이나 잡음이나 이런 부분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자신이 기획 연출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 한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준석 대표 리더십 위기를 맞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위기를 맞았죠.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하느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일단 대선 후보들 경선 관리는 일정 부분 대선 후보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조율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유승민 의원도 본인은 사실은요, 이준석 대표가 말을 많이 하면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의 사람들과 갈등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이게 보이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예.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기 그렇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가 부딪히는 것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데 중립성을 지켰다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18일 토론회에 참석할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갈등 양상이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러고 지금 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또 후보들과 당의 최고위 그리고 또 저희 캠프의 입장 등을 좀 종합해서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일단 어제 당 경준위에서 준비한 간담회에는 윤 전 총장 측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원희룡 지사도 참석 안 했고요. 네, 일단 본인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 이런 답을 했어요, 보신 대로.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마 윤 후보 측에서는 이제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돌아가신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호남 쪽 공약을 위해서 이제 그날 이제 광주를 좀 내려가는 일정을 사전에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7분짜리 정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경준이 주최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 후보 진영에서 보면 지금 일단 후보들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의 전략에 따라서 지금 뭔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9월달 되면 이 후보들이 이제 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단 돈을 한 1억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5명 후보 중에서 그냥 말만 한다는 사람도 대충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일단 공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되면 또 이제 선관위 차원의 토론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 동안 토론회가 계속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냥 쭉 모아놔놓고 하는 발표회처럼 하는 토론회? 과연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 중계하는 TV 있을까요? 못합니다. 한 2시간 이상 어떻게 중계를 하겠습니까? 그럼 뭐 유튜브로 할 텐데 바쁜 지금 대선 후보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한 2-3시간 동안 그냥 토론도 아닌 사실상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 자꾸 고집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 당 차원이나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 전체의 어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고려 등을 해서 뭐 참여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대표가 자꾸 자기 고집을 하기 이전에 이런 중요한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각 후보 진영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테이블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자기가 딱 해놔놓고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앞으로도 저는 이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수단체, 진보단체 수십 곳이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